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절벽 끝이었습니다. 엄마, 경치 좋지?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는 온기가 없었어요. 62세 이선희는 아들의 등 뒤에 서 있으면서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갑고 딱딱한 물체가 만져졌죠. 이제야 쓸 때가 왔구나.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발밑으로 수백 미터 아래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죠. 엄마, 여기 좀 더 가까이 와봐. 사진 찍어줄게. 민준이 손짓했습니다. 그 얼굴에 걸린 미소가 너무나 낯설었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지만 지금 그 눈빛은 선희가 아는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잘 가, 엄마. 민준의 손이 선희의 등을 강하게 밀었어요.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뒤섞이며 빙글빙글 돌았죠. 선희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끝이구나. 하지만 선희의 손은 주머니 속 물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쿵! 선희의 몸이 중간 지점에 돌출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아있어요. 등산객의 외침 소리에 구조대가 달려왔습니다. 절벽 중턱 바위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한 거였죠.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빨리 들건 내려요. 의식은 없지만 맥박이 뛰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선희를 조심스럽게 옮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 대원이 선희의 점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검은색 작은 물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USB 메모리와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경찰에 연락해야겠어요. 구조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한 실족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였죠. 30분 후 병원으로 이송된 선희.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희의 주머니에서 나온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번 주말에 끝낼 거야. 절벽에서 밀면 실족사로 처리될 거고 보험금 5억은 내 거야.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강남집도 내 거고 예금도 다 내 거지. 빨리 처리하자고. 경찰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계획된 살인이었어. 편지 봉투를 뜯었습니다. 거기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쓴 후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제 아들 정민준이 저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USB에는 3개월간 수집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마이너스 이선희. 경찰은 즉시 정민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한 계획된 살인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은 3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이선희는 남편 정우진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첫 아들 민준이 태어났죠. 선희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며 키우겠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3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선희는 충격에 빠졌지만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준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걱정하지 마.
선희는 눈물을 삼키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이어졌죠. 하지만 선희는 아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민준을 맞이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민준이 웃으며 달려올 때마다 선희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아들의 웃음 하나면 충분했어요. 선희는 자신의 삶은 포기했지만 아들의 미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좋은 학원에 보냈고 과외도 시켰어요. 자신은 10년 된 옷을 입으면서도 민준에게는 늘 새 옷을 사주었죠.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선희는 30년을 버텼습니다. 민준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선희는 아들의 졸업식 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 컸구나, 우리 아들. 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직장에서 만난 여자 수진과 결혼했습니다. 선희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시어머니를 달갑지 않게 여겼죠. 우리는 신혼이니까 따로 살게요. 민준이 결혼 후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민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오게 되었죠. 엄마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 민준은 늘 같은 말만 했습니다. 선희는 외로웠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5년 전 선희는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0평짜리 낡은 아파트였지만 재개발 예정 지역이었어요. 이거라도 민준이한테 물려줘야지.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명의를 자신 이름으로 해두었죠.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민준이 갑자기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준의 관심이 선희의 건강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 강남집 재개발 언제 된대? 엄마 명의로 된 예금이 얼마나 있어? 엄마 보험 많이 들어놨지? 민주는 교묘하게 선희의 재산을 캐물었습니다. 선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저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6개월 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선희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냈죠. 민준아, 많이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하지만 민준은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민준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 강남집 말이야. 재개발되면 30억은 받는다며?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다더라. 조합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탐욕으로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엄마, 그 집 명예 나한테 넘겨줘. 뭐?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증여세 아끼려면 미리 넘기는 게 좋대. 나 알아봤거든. 민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직은 좀. 엄마,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왜 그래? 믿음이 없어? 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선희는 당황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대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에휴, 됐어. 엄마가 날 안 믿는구나.
민주는 밥도 먹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렸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민준이가 왜 저러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희가 우연히 민준의 아파트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삿짐 센터 차가 서 있었습니다. 선희가 다가가려는 순간 민준과 낯선 여자가 함께 나왔어요. 오빠, 새 집 너무 기대돼. 그 여자가 민준의 팔을 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여자의 어깨를 안았죠.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어디 가고 저 여자는 누구지?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은 이미 수진과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살 어린 여자 지은과 동거를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민준은 선희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희는 민준이 왜 갑자기 돈에 집착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몰래 알아봤죠. 그리고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주식과 비트코인에 빠져서 회사 돈까지 횡령했고 2억 원의 빚을 졌다는 것을요. 게다가 지은이라는 여자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민준은 그 여자의 성형비와 명품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선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그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선희는 민준의 전화를 받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민준이 지은과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선희가 밖에 나간 줄 알았던 거죠. 빚, 걱정 마. 곧 해결될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지은의 목소리. 엄마한테 보험이 5억짜리 있거든. 그리고 강남집까지 합치면 30억은 되지. 그런데 엄마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사고를 만들면 되지. 선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고? 응. 실족사 같은 거. 요즘 등산 좋아하시잖아. 절벽에서 실수로 떨어지면 보험금 나와.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나도 하기 싫어. 그런데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잖아. 2억 못 갚으면 내가 감옥 가. 차라리 엄마가. 진짜 할 거야? 응.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고 할게. 절벽 많은 데로. 선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선희는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하지만 선희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날부터 선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고를 만들면 되지. 새벽 4시 선희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심을 굳힌 거였죠. 도망칠까? 아니야. 저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다른 사람한테도 해를 끼칠지 몰라. 선희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전화 통화를 엿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증거를 모아야 해. 선희는 다음날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녹음기를 샀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였습니다. 이거 배터리는 얼마나 가요? 72시간 연속 녹음 가능합니다. 음질도 아주 좋아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희는 또 USB 메모리도 샀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를 저장할 생각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예상대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등산 갈래? 날씨도 좋다던데. 선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지. 어디로 갈 건데? 동해 쪽에 좋은 산이 있대. 경치 끝내준다고 하더라. 절벽이 많은 곳이겠지.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토요일에 가자. 전화를 끄는 선희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 주 동안 선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 내역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었죠. 재산 목록을 만들어서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유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준비해 두고 싶어요. 선희는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준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전화 통화 내용을 적었어요. 이 유서는 봉인해서 보관해 주세요. 제가 사고를 당하면 경찰에 전달해 주시고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선희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아드님 정민준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단체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선희는 조용히 수익자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어도 민주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였죠. 그리고 선희는 친한 친구 미숙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만약 사고를 당하면. 선희는 민준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미숙은 경악했습니다. 선희야,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가 아직 부족해.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어? 미쳤어? 죽으면 어떡해? 안 죽어. 내가 대비를 철저히 할 거야. 선희는 미숙에게 USB 복사본 하나를 건넸습니다.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하면 이걸 경찰에 전달해줘.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선희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어요.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쓴 후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죠. 녹음기도 확인했어요. 배터리는 완충 상태. USB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희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62세의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저 아이의 죄를 밝혀야 해. 토요일 아침 8시 민준이 차를 몰고 선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조수석에는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쪽은 내 여자친구 지은이야. 수진이는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 민준이 소개했습니다.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선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텅 빈 눈이었습니다. 그래, 반갑다. 선희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손은 주머니 속에 넣은 채였어요. 녹음기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민준과 지은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선희에게는 한마디도 걸지 않았죠. 자기야, 오늘 끝나면 저녁에 뭐 먹을까? 지은이 물었습니다. 스테이크 먹자. 비싼 거로. 좋아. 두 사람은 마치 소풍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나를 죽이려는 걸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동해안의 한 산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거의 없었어요. 평일도 아닌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별로 없네? 선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좋지. 조용하잖아. 민준이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꽤 가팔랐어요. 선희는 숨이 차올랐지만 참고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힘들면 쉬었다가. 민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빨리 올라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계속 가자.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갑자기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미터 아래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와, 경치 끝내준다. 지은이 환호했습니다. 그치? 여기가 포인트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희를 돌아보았어요. 엄마, 여기서 사진 찍자. 인증샷. 선희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회피했어요.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 찍자. 선희는 절벽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발밑으로 아찔한 낭떠러지가 펼쳐졌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살 수 없겠구나.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죠. 왜 안 찍어? 선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돈이 너무 급해. 선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2억 빚이 있어.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감옥 가. 엄마 재산이랑 보험이면 다 해결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었어요. 자기 연민이었죠. 엄마 미안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선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선희는 주머니 속 물건들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잘 가, 엄마. 민준의 손이 선희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세상이 기울었어요. 하늘과 바다가 뒤집혔습니다. 선희의 몸이 허공에 떠올랐어요. 바람이 귀를 때렸습니다. 민준아. 선희는 떨어지면서도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쿵. 선희의 몸이 중간 지점의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선희의 손은 주머니 속 물건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진실을. 됐어. 진짜 떨어졌어. 지은이 절벽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준도 몸을 숙여 아래를 확인했어요. 선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래라서요. 진짜 죽었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지. 저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빨리 내려가자. 지은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라탔죠. 어떻게 할 거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니, 안 돼.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그냥 집에 가자.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 오면 그때 모르쇠 하는 거야. 그래도 돼? 걱정 마. 아무도 우릴 못 봤어. 등산로에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민준은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자기야, 괜찮아?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보험금 들어오면 빚 다 갚고 우리 결혼하자. 응?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민준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선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띠링.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준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과 박철민 경위입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선희 씨 맞으십니까? 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오후 이시경 동해안산 절벽에서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구조된 분이 어머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조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기적적으로 생존하셨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있다고? 불가능했어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민준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식은땀이 흘렀어요. 엄마가 뭘 얘기했을까? 내가 밀었다고 했을까? 병원에 도착한 민준은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경찰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저 환자 아들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이 민준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박경희님, 환자 아들이 왔습니다. 잠시 후 한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어요. 정민준 씨죠? 저는 박철민 경위입니다. 네. 엄마는 괜찮습니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갈비뼈 3대와 팔이 골절되었고 뇌진탕도 있지만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경희가 민준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어요. 어머님께서 어제 혼자 등산을 가신 겁니까? 네. 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상하군요. 박경희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증거 봉투에 담긴 작은 녹음기였어요. 어머님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혹시 아십니까? 민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박경희가 또 다른 증거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USB와 편지 봉투였어요. 이것들도 어머님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꽉 쥐고 계셨더군요. 민주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편지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박경희가 편지를 펼쳤어요. 만약 제가 이 편지를 쓴 후 사고를 당했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제 아들 정민준이 저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민준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녹음기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박경희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고를 만들면 되지. 실족사 같은 거. 민준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가자고 할게. 절벽 많은 데로. 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민준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박경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민준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뭐라고 했어요?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머님은 아직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당신을 고소하셨습니다. 뭐? 살인미수로요. 증거도 충분하고 어머님 진술도 명확합니다. 찰칵. 수갑이 민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사흘 후 선희는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전신을 깁스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선희 씨, 진술 가능하시겠습니까? 박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간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 6개월 전 아들이 변하기 시작한 이야기, 우연히 들은 살인 계획, 그리고 3개월간 증거를 모은 이야기.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정말 날 죽이려 할까?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로 절 밀어버렸습니다. 선희는 흐느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도 저는 증거를 놓지 않았어요.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박경희는 선희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시다니. 대단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선희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해를 입을까봐 두려웠어요. 저를 죽일 수 있는 아이라면 다른 사람도.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주는 국선 변호인에게 매달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녹음기, USB, 편지, 그리고 어머님 진술까지. 게다가 여자친구 박지은 씨도 체포되어서 자백했고요. 그 아이도요? 네.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을 살리려고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리더군요. 민주는 머리를 싸쥐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3개월 전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셨더군요. 사회복지단체로요. 뭐?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이미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계약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전액 기부되는 거죠. 민주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였던 거였어요. 법정에서의 심판. 2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피고인석에는 수갑을 찬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자는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늙어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피고인 정민준, 피고인 박지은,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정민준은 실모 이선희를 살해하여 보험금 5억 원과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박지은은 이를 공모하여 방조하였습니다. 증거는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 USB에 저장된 계획 내역,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들의 자백입니다.
판사가 선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선희가 법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민주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고개를 떨궜습니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어요.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입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선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절벽에 섰을 때의 기분, 아들이 다가올 때의 두려움, 그리고 밀려서 떨어지던 순간. 저는 떨어지면서도 주머니 속 증거를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죽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청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어요. 피고인 정민준,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민준을 향해 물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미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엄마가 날 30년 키운 걸 다 잊어버렸어요. 민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 민준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선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30년을 키웠지만 그 아이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만약 제가 증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재산을 쓰며 살았겠죠.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법이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랍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살인이 용서될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정민준, 피고인 박지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정민준은 실모를 살해하려 한 폐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만 미수에 그쳤고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지은은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의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5년. 50대 중반에 출소하는 거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준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선희는 민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법정을 나온 선희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희 씨, 괜찮으세요? 박경희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이제 끝났네요. 선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희 씨 덕분에 정의가 바로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님이 증거를 잘 확보해 주셔서 재판이 잘 끝났어요. 선희는 휠체어를 밀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친구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희야. 미숙이 달려와 선희를 껴안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몸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이제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렸지만요. 선희는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약속대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했어요. 이 아파트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 씨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법인 관계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큰 집은 필요 없었죠. 그리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제가 반찬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선희 씨가 천사지 뭐야. 선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준이 보낸 편지였어요. 선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교도소에서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세요. 출소하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마이너스 민준.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선희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선희는 미숙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늘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평온해 보여.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았어. 미움도 분노도. 잘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어요. 미수가,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럼 죽을 뻔했잖아. 응. 그래서 더 소중해. 이 봄도, 이 꽃도, 너도. 선희는 벚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받았습니다. 30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해. 선희야, 넌 충분히 잘 살았어.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선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진실을 밝혔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선희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1년 후, 선희는 다시 그 산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죽을 뻔했던 그 절벽이었어요.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여기 오면 생각날 텐데. 괜찮아. 이제 그 기억을 이겨내고 싶어. 선희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수백 미터 아래 바다가 보였어요. 1년 전 이곳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는 죽을 뻔했어. 선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지. 그리고 진실을 밝혔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희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이제 이 절벽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야. 새로운 시작의 장소야.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를 향해 던졌어요. 꽃다발이 바람에 날려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과거여, 안녕.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걸어 내려갔어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선희야. 고마워, 미숙아.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올랐어요. 이제 어디 갈까? 미숙이 물었습니다. 바다 보러 가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좋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선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폭력, 돈에 눈이 먼 인간의 추악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 선희는 죽음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증거를 꽉 쥐고 있었죠. 그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어요. 만약 선희가 증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아마 민주는 어머니를 죽이고도 떳떳하게 보험금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선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녹음기로 모든 대화를 기록했고 USB에 증거를 모았고 편지로 진실을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선희의 용기 덕분에 한 명의 살인자가 처벌받았고, 그리고 선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혹시 고통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당하는 사람, 재산 때문에 위협받는 사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요청하고 끝까지 싸우세요. 선희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